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헤겔에 대한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헤겔은 자신의 법 철학과 그 다음에 엔치클로페디 이런 곳에서 주로 서문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Was für limpflich ist, das ist wirklich. 그 다음에 Was wirklich ist, das ist für limpflich.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동일한 주어의 수로와 수로의 주어 동일선상에 놓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명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마르크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죠? 법철학 서문 비판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막스의 이 어떤 헤겔의 이 문구가 그죠? 마르크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그런 문구인데. 오늘 예도는 법철학 서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법철학을 왜 이게 법철학에서 나타나며 법철학이 왜 사회철학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철학은 마치 법의 조항을 다루고 그죠? 독일어로 레히츠 필로조피라 그러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말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헤겔의 사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철학이 왜 사회철학인지는 우리가 그 헤겔의 그 중요한 논지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법의 이념을 이야기한다는 것. 여기서도 법철학에서도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건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 부분을 세밀화했다라고 보면 돼. 헤겔의 법철학을 여러분 법의 이념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신현상학의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에서 객관정신, 그죠? 오브젝티벌 가이스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갔다. 이게 바로 법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법철학에서 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것을 줄여서 헤겔의 이것을 줄여서 이 명제를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Wirkliches ist für limpfliches ist wirklich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왜 사회철학으로 나가는지 여러분 이미 감을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법의 이념은 사회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념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그 다음에 게젤샤프트 사회와 그 다음에 슈타트 국가 여기에서 법의 이념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회철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헤겔한테서 이념의 개념은요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념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 강좌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념은 뭔가 하면은 이념은 정신의 사유를 이야기하고 사유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사유, 덴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헤겔한테서 이 덴켄은 그냥 칸트한테서처럼 그런 덴켄이 아니야. 헤겔한테서 사유는
움직이는 동적 사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신의 자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정신의 자기 의식은 언제나 사유의 사유로서, 그죠? 그 이념으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의 사유를 가장 극단화시킨 게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은 사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의 전체로서 최종적인 총체성에 이르러서 이것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정신현상학에서 해겔이 그 서문 쪽에서 아이와 그 다음에 식물 쪽에서는 어떤 꽃이라든지 이런 것의 싹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카임, 그죠? 독일어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결코 어린 아이 자체로서 그 인간 전체의 이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게 이념은,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는 성장하면서 생명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기를 거쳐서 또한 노년기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린 아이로서는 인간의 이념, 개인의 이념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념은 총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해겔한테서. 그게 토탈리테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이념은 뭔가 하면은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정신의 사유운동의 총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당히 사변적인 거예요. 스페쿨라티온한 거야, 그죠? 상당히 사변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해겔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겔한테서 이러한 이념의 개념은 싹시, 여러분, 식물의 싹시, 그 싹으로서 끝나. 싹에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되잖아, 그죠? 이 전체적인 생명 과정을 거쳐야 예를 들면은 그 식물 자체의 이념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해겔의 철학은 이념학이라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념은 정신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의 사유운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이념에 따라서 그 사태의 전체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리고 변증법적 운동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사변적 개념으로서, 그죠? 사유의 정점에 있다고 보면 돼, 이념은. 그래서 이념은 법철학에서 자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유, 이해가 돼요? 자유와 그 다음에 이 자유는 또한 의지와 관계되어 있어.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그냥 이념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념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게 바로 사회요, 공동체요, 국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법철학에서 서문에서 말하는 이 명제가 왜 이성적인 게 현실적인 것인가 하면은 이 법의 이념은 언제나 그 추상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에는 추상적 권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이것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도덕으로서 나타나고 이 도덕이 윤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윤리 속에서는 가정과 시민사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마지막 지향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겔의 법철학은 결국 다른 말로 슈타츠 비션샤프트 그래갖고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상적 권리와 도덕과 윤리가 마지막 국가의 헌법에서 그죠? 정점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이 실현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정신의 실현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의 실현은 바로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헤겔의 법철학은 결국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객관정신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순서는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해. 그리고 내용도 조금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치클로페디에서 정신철학의 거기서 객관정신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겔의 사유는 다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겔의 사회철학은 객관정신, 엔치클로페디아의 정신철학,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에도 나오고, 이것을 아주 세밀화시킨 게 바로 레히츠 필로조피아, 법철학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다 그러면 왜 이성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은 이념이죠, 그죠? 이념은 정신의 이념이잖아, 그죠? 근데 그 정신은 결국 헤겔의 철학이 전제를 하고 있듯이 그냥 인간의 정신이 아니야. 이것은 절대 당위로서 신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전제되어 있고, 이것은 절대 정신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법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추상적 권리요, 도덕이요, 윤리요, 그 다음에 가정이요, 사회요, 공동체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사회의 다양한 그러한 공동체와 가장 큰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결국은 정신의 이념에 의하여, 그죠? 이성적인 것에 의하여 현실화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정도까지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그 헤겔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정신의 최종 단계가 신이라고 한다면, 결국 헤겔의 철학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특징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 철학에서도 말하듯이 게르만 민족의 프로이센 국가의 이게 정신의 마지막 코미디죠. 이러한 헤겔의 진단은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변증법적으로 헤겔이 살아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식의 역사 철학적 진단을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져서 거부할 거라고. 어쨌든 헤겔 철학의 중요한 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동등하게 둠으로써 그의 사변 철학이, 그죠? 그의 사변 철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헤겔이 국가의 헌법에서 이러한 추상적 권리와 도덕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된 정신의 이념의 단계로 갖고 갔다라는 거, 헤겔이. 그렇다 그러면 국가는 완성체인가? 마치 헤겔은 국가론을 옹호하는 상당히 보수주의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마르크스가 문제로 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문제로 삼는 게 뭐예요? 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실존이 제대로 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가? 결국은 개인과 보편의 문제, 그죠? 보편과 개인의 문제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헤겔에 대한 이러한 진단에 대하여 국가의 그러한 종합이 과연 개인의 이러한 경제 사회적 질서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에 종속되어서 그 국가의 헌법 안에 정말로 전혀 개인과 보편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진단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법철학을 결국은 국가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국가학이 국가의 헌법에서 이러한 법의 이념이 최종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변증법적 완성의 단계에 이른다고 했던 이런 것은 상당히 배울 만한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마르크스의 또 다른 방식으로 뒤를 따르고 있는 비판 이론가들, 하버마스라든지, 이건 상식이죠. 이런 국가론에 동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독일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 헤겔의 철학을 보면 독일의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국가가 언제나 개인에게 이러한 변증법적 완성의 단계와 같이 인디비두움, 개인을 그런 방식으로 올바르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인을 억압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헤겔의 진단에 대하여 의문점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떠나서, 그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국가가 종교와 더불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그러한 그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들의 권리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야, 그죠? 오히려 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비판에 오늘날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국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숙명적인 또 다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겔의 사유를 따라가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은 언제나 이러한 정신적인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의 이념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그 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오늘날 헤겔의 이러한 사변 철학의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이러한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마르크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유물론이 언제나 이러한 정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유물론은 결코 그냥 정신을 빼고 그냥 순수 유물론을 이야기한다는 건 인간의 역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위대한 점은 뭔가 하면은 그 정신의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언제나 인간의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적 조건인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만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 조건을 단순한 변증법적 계계를 통하여 종합으로 갖고 갈 때에 이것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해서 이 이성적인 것이 현실로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기에 주목하는 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의 조건을 무시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다. 그렇다 그러면 종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술도 여기에 어느 정도 공모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또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내는 게 마르크스의 어떤 또 다른 이론이라고 한다면, 헤겔의 이 문제점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신의 이념을 절대 정신의 이념으로 갖고 갔다는. 그래, 이거는요 신학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신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테올로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느님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뭐 가톨릭이든 뭐 프로테스탄트든 간에 상관없이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이 로고스 이론과 헤겔의 책에는요, 이 그리스도교의 로고스 개념, 그 다음에 그리스 전통의 이러한 철학에 철저히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성,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정당화되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역사의 현실을 고민하고 인간학의 관점에서 오늘날 이러한 것에 동의할 자는 상당히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가 정신의 이념, 신의 이념, 신의 정신, 신의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현현된 거다, 육화된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학의 관점에서 봐서는 설득력이 있는 것보다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인문학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론들은 결국 국가의 이념과 법의 이념은 이러한 정신의 실현의 과정으로서, 그죠? 그것이 신의 현현으로서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국가가 신의 현실성으로 드러난 거다, 이 말이야. 로고스의 실현으로서 나타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개인은 이런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질서와 또한 국가의 어떤 헌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다. 뭐 상당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죠?
중요한 철학이고, 거기에 이제 이성적인 게 바로 정신의 이념과 관계되어 있고, 이 정신의 이념은 정신의 자유의지와 관계되어 있으며, 이 의지의 발현으로서 이 세계에 나타난 다양한 제도와 체제들이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완벽하게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 해겔의 명제가, 여러분들 이 되게 사변적이잖아요. 체계 자체가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개념에 대하여, 그죠?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도는 앞으로 해겔의 강좌를 열겠는데, 주로 엔치클로페디에 나오는 일부의 논리학을 다루겠고, 논리학을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년대 나온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엔치클로페디의 1장에 위치시키잖아. 물론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거의 같다고 보면 돼, 이런 체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도는 해겔 강좌, 그러니까 이번 주에 3부로 나누어서, 그죠? 논리학의 일부가 뭐죠? 어제도 했듯이 일부가 존재론이죠. 2부가 본질론, 3부가 개념론인데, 이걸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강좌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 있어서 요 부분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아마 논리학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강좌를 열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엔치클로페디와도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해겔의 논리학은 사변철학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변철학의 극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유는 해겔이 이것을 창조 이전에 신의 어떤 신의 내재적 상황, 그 다음에 창조 이전에 신의 어떤 그러한 정신의 이념, 신의 내재적 그러한 관계성, 이런 것들을 사변적으로 생각해낸 게 논리학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학이에요, 신학. 이 부분을 예도가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내일부터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마치겠는데 좀 짧게 끝났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여기서 이성은 이념이요, 정신이요, 그 다음에 사변이요, 이런 것들에 의하여 실현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국가, 사회, 가정,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추상적 권리, 다시 말하면 추상적 권리에서 도덕으로, 도덕에서 윤리로, 윤리 안에는 가정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거기서 또 뭐 노동이 나오고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 체계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가의 이념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런 방식으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이념이 어떤 방식의 과정을 통하여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어가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었습니다. 재밌었죠? 충분히 이제는 이 해겔의 현실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머리에 쏙 들어왔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